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로스쿨의 정웅식 교수입니다. 아, 그, 이제 국제건설에너지법 연구의 제40일의 정기 세미나를 화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변호사님께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재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이신 SK건설 계약관리실장으로 계시는 이형경 상무님과 현대건설 해외부문실장이신 서희석 상무님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승현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김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겠는데요. 여기 이제 박수 기능도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 보면은 이제 아까 엄지척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박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좀 쳐주시면은 김 변호사님께서 어느 분이 박수를 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께 그 발표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 변호사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뵙게 되네요. 예, 그동안 그 한국 코로나 사태 제가 계속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독일의 환자 수가 한국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재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뭐 제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뭐 저는 여기서 연구실하고 집하고 그 슈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고 해서 뭐 별로 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지내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겠는데.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원래 제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워드 파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은 이미 제가 2006년도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고 그 발표한 게 제 책의 한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발표할 당시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려운 주제를 하다 보니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한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여기 독일에서 좀 차분하게 연구를 다시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주제이고 또 한편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접근법을 달리하는, 그리고 같은 영미법계라 하더라도 영국, 미국, 호주가 각각 다르고 또 대륙법계라 하더라도 독일 법계와 프랑스 법계 또 다른 법계가 접근법을 달리하는 그런 주제라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하지만 아직도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11월에 이탈리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건물주나 시공자가 이런 일이 생기면 완전히 패닉에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 피사의 사탑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로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서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문헌들이 주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설 현장에서는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이 발생하면, 위험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서 시공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 그래서 저는 공기지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만약에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이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 중거법 하에서 이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대부분 그 계약에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약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론적인 흥미에 그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처음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계속 여러 가지 2부, 3부에서도 계속 그 차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 더 나아가 발주자가 그렇게 현장 자료를 주면서 내가 이 현장 자료를 주지만 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은 책임 부인 문구를 같이 넣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당사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쟁 입찰 절차에서 각 입찰 참여자들이 각각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주자가 자신이 현장 조사를 해서 입찰 참여자들에게 그 현장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 현장 자료에 기초해서 입찰 참여자들이 견적을 내는 게 보통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가 굉장히 잘 실전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계약에 의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을 배분한 하나의 사례로서 비리 계약 조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계약에 의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 배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제 논문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에 대한 각국의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법을 먼저 볼 텐데요. 이 영국법이 우리가 건설계약의 중거법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좀 중요합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유명한 그 계약 준수의 원칙 을 확립한 패러다임 vs 제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647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어떤 사람이 농장을 임대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전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농장 임차인이 적군이 그 농장에 침입을 해서 2년 가까이 농장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시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계약으로서 그러한 사정에 대비해서 규정을 둬서 대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논거를 든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의무자, 계약 의무자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1863년에 테일러 vs 캘드웰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국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가 정립이 됩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고가 연주회를 갖기 위해서 피고 소유의 연주홀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공연 일주일 전에 배관공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홀이 전소했습니다. 원고는 연주회를 위해 지출한 광고 및 기타 비용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이행이 특정된 사람이나 물건의 계속적인 존속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존속이 계약의 묵시적 조건으로서 사람이나 물건의 멸실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에 불능은 이행을 면책시키고 양당사자는 면책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테일러 vs 캘드웰 사건 이후에도 패러다임 vs 제인 사건이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판례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에 대해서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계약에서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법 하에서는. 그래서 이 두 판결이 제가 미리 이 두 판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에 대해서 영국법은 지금 3개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공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쌍목계약의 위험 부담, 물건이 멸실했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측면에서의 위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예견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공기가 지연이 되고 공사비가 더 늘어날 위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법 하에서는 공기지연도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법 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공자 입장에서 잘 아셔야 될 판례가 하나 있는데 Thorne vs. the Mayor and Commonalty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엄격히 말하면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사건이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사실관계를 보시면 발주자가 제공한 테임즈강 교량공사 도면에 아이런 케이슨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런 케이슨 방식은 부적합하여 다른 시공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공기가 지연이 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자는 자신이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발주자가 설계를 준 거죠. 따라서 그 주어진 설계대로 어떤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판결은 시공자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이상 그 계약 금액 및 시간 범위 내에서 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을 만나는 경우 공기 연장과 추가 공사비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의 묵시적 조항은 없다. 다시 말해서 시공자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이라고 보기 어렵냐 하면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케이스는 맞긴 한데 결국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빌더빌리티, 시공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주자가 준 설계를 갖고 내가 이걸 갖고 시공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또
그때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법인데요. 미국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국제건설계약의 중급법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참고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계약 준수의 원칙을 건설계약 맥락에서 확립한 게 더머 vs 존즈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으로 독일법의 태도를 살펴보면 독일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독일 민법 644조 1항 3무는 도급인이 즉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우연적 멸실 및 우연적 훼손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데 독일에서는 이 지하 토양을 공사 자재로 취급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조건에 대한 위험은 발주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건설 도급 공사 규정이라고 파우오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표준 잠깐 한번 보시죠. 저 발표문 본문 10페이지 주 27번 한번 보시죠. 이 파우오베는 발주자인 정부기관과 건설업계가 협상을 통해 도출한 사적 규범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법규범은 아닙니다. 파오베 A는 계약 수주를, 파오베 B는 실질적인 계약 조항을, 파오베 C는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적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파오베 B가 소비자를 상대로 사용되는 경우 독일 민법상 약관의 내용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오베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독일 법원은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오베 A를 보시면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에 대해서 발주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여러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위스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보기에 스위스법이 가장 디테일하고 시공자 입장에서 가장 프로그레시브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법 조문도 시공자가 토양 결함에 대해서 조사하고 통제 의무를 다했는 한 발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A NOM 118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소개한 독일의 파우오베와 마찬가지로 표준 도급 계약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SI NOM도 상당히 일반적인 원칙으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는 이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으로 인해서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현장을 선정한 것은 발주자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위험 영역에 있다고 보고 시공자에게 공기 현장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결국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나 시공자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예견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대륙법계, 즉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려면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대륙법계라면 적어도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영미법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러스트레이션 법리 때문에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불능에 준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관계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임파서빌리티가 생긴 뭐 이런 경우에 시공자에게 공기 연장의 권한을 주고 그런 법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발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미법계 하에서는 영미법계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시공자가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이 완공을 부당히 방해하는 경우 법관은 재량으로 계약 금액을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예견하지 못한 지하 토양 조건이 바로 완공을 부당히 방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 이 점에서 이제 스위스가 제일 프로그레시브, 시공자 입장에서 프로그레시브 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시공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일 텐데, 다른 중거법에 비해서 스위스는 법관의 재량으로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이게 이제 공사하는 도중에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발견해가지고 직접 공사비가 더 드는 경우에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전에 피사의 사탑에서 보셨듯이 공사를 다 했더니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직접 공사비하고 또 다르겠죠. 더 큰 손해가 초래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위스는 공사 목적물의 하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현장을 제공한 것은 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보통 발주자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독일법이나 스위스법이 국제건설계약의 중거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어차피 대륙법은 나라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독일법이나 스위스법에 이런 입법도 있다라는 점을 참조해서 계약 협상이나 또는 현지 로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는 중동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UAE 민법에 10년 책임 조항, 즉 Decennial Liability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시공자에 의해 수행되는 건물 또는 기타 고정 설치물 공사인 경우에 그 건물이나 설치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붕괴, 그리고 건물의 안정성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해 10년 동안 책임을 진다, 이런 조항이고요. 2항에 보면 상기 배상 의무는 하자 또는 붕괴가 부지 자체의 하자로부터 발생하였거나 발주자가 하자에 있는 건물의 건설이나 설치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지 자체의 하자로부터 발생하였거나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결국 여기 UA법 하에서는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건물이 붕괴할 정도로 안정성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니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아주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견해에 따라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프랑스법은 수단 채무, 결과 채무를 구분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공자의 의무는 결과 채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 결과를 달성해야 되고,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시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불가항력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게 결과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법이나 프랑스법이 영향을 미친 중동 국가의 법에서는 이렇게 수단 채무, 결과 채무의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결과 채무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변호사 한 명은 UA법 하에서도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은 위험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결과 채무라 하더라도 그게 무과실 책임을
무조건 진다라는 건 아니고 시공자가 불가항력을 입증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이슈는 이게 시공자가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의하실 것은 이 UA법의 10년 책임은 국제적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동 국가에서 공사를 하는 한. 그런데 그러면 이건 무조건 그러면 시공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계약에서 그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그 위험이 발생해서 내가 시공자가 비록 책임은 지지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UA법이 중급법이라 하더라도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이 발생해서 위험이 발생해서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로 인한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것은 시공자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랑스법 또는 중동 국가의 법도 결국은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에 대한 법률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미법계는 계약 절대 준수의 원칙 하에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에 대비하는 조항을 당사자가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는 계약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여야 하고 공기 현장이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대륙법계에서는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국 어느 당사자도 통제할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경우 시공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추가 공사비는 일단 추가 공사비 발생한 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실 책임주의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계약 범위, 원래부터 계약 범위 밖의 것이었다라거나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적용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강론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는데요.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영국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가 현장 자료를 제공한 것을 하나의 워런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칼 컨스트럭션 케이스인데요. 발주자가 설계 및 시공 계약의 시공자에게 현장 토양이 특정한 모래와 점토가 혼합된 것으로 진술한 입찰 정보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초 설계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이게 이제 모래와 점토가 혼합된 게 아니라 뭐 탄산 석회암이 침전된 방해석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시공자가 한 기초 설계가 고작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의 법원은 발주자가 제시한 그 현장 토양에 대한 정보가 이거는 발주자가 묵시적으로 계약적인 보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적인 워런티를 준 거니까 워런티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할 수 있거든요, 시공자가. 그런데 그 다음 판례가 굉장히 시공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발주자는 빌더빌리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판례를 제가 한 5개인가요? 5개를 열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발주자가
도면이나 물량 내역서나 또는 스페시피케이션을 입찰 초청서 또는 계약서에 포함을 시켰다고 해서 그 정확성에 대해서 보장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 그러면 야, 내가 그 디자인 빌드 계약도 아닌데 나는 발주자가 준 설계를 받아서 그냥 시공하는 입장인데, 그럼 그 설계의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도 다 책임지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 정확히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러한 설계로 내가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설계를 갖고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따라 공사를 했더니 나중에 이 성능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 자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고, 이 설계를 갖고 또 이 내역서를 갖고 내가 시공을 할 때 현장에서 시공에 어려움이 없겠는가, 그걸 빌더빌리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시공자 보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게 영국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한국의 시공자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상당히 다릅니다. 태도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법은 이 발주자가 현장 자료를 제공했는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misrepresentation, 저는 부실 진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misrepresentation 법리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 misrepresentation 법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법에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 이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negligent misrepresentation 하고요. 뒤에 가서 나오는 그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하고 innocent misrepresentation,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부주의한 부실 진술, 즉 negligent misrepresentation은 이미 계약 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계약, 감정평가사가 고객을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건축사가 발주자를 위해서 기성을 산정을 한다든지, 또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가 사이에 법률 의견을 제공한다든지 등등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한테 duty of care를 부담합니다. duty of care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소위 이제 이런 거죠. 그 토양 엔지니어가 현장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보고서가 잘못됐고, 잘못된 데 대해서 토양 엔지니어에게 주의 의무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토양 엔지니어가 misrepresentation을 했다라고 보고 그걸 negligent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실 진술의 맥락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법에서 논의되는 부실 진술은 뭐냐? 계약의 당사자에 의해서 부실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체결 전에 또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러한 부실 진술이 계약 조건의 일부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 진술로 인해서 계약 체결이 유도되거나 설득되어야 합니다. 이게 요건이고요. 단 이것은 1967년 부실 진술법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의 부실 진술과 기망적 부실 진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진술자가 자신의 진술이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 부실 진술이 innocent misrepresentation이고요. 자신의 진술이 그릇됨을 알면서 하는 부실 진술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대륙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고의와 과실을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들런트하고 이너센트하고 중간에 네글리전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글리전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약 관계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듀티 오브 케어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듀티 오브 케어를 위반하면 그게 네글리전트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이고요. 여기에서는 프로들런트가 아니면 다 이너센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 단계에 네글리전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대륙법에서 소위 과실에 의한 부실 진술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거는 영미법에서는 선의의 부실 진술로 보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실 진술 법리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계약을 취소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만드는 법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1967년 부실진술법을 입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원칙이 계약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전의 부실진술 법리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도 원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없다면 계약 취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진술이 허위임을 안 후 상당 이행을 함으로써 추인을 하거나 계약 취소권 행사를 지체하거나 부실 진술을 모르는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적 부실 진술은 여기에서 이제 알면서 했다라는 게 진실에 대한 믿음 없이 또는 진위 여부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부주의하게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 이것도 알면서 한 걸로 봐서 기망적 부실 진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제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이 되면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분별한 기망적 부실 진술과 부주의한 선의 부실 진술의 차이는 전자는 진술의 진실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없다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1967년 법이 도입된 이후에 부실 진술 법리를 보면 이게 이제 계약 취소를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서 계약 취소를 쉽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실 진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2조를 보시면 선의의 부실 진술인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진술자가 진술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믿었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발주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제1항 후단의 입증이 성립하는 선의의 부실 진술인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계약 취소 대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조를 보시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행한 부실 진술로 인한 책임 또는 그러한 부실 진술을 이유로 해서 타방 당사자에게 활용 가능한 구제수단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불공정계약조건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얼핏 보면 이게 발주자가 현장 자료를 제시하면서 책임 부인 조항을 문구를 넣는 경우에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 3조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시공자가
발주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의 현장 자료에 대한 책임 부인 조항은 제3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주자가 현장 자료를 제시하면서 야 나는 이 현장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류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넣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발주자는 이 현장 자료를 시공자가 입찰자가 신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부실 진술로 인한 책임 또는 그로 인한 구제 수단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미국 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이 현장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계약적 보장이라고 하는 US vs 스피어링 사건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피어링 사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영국 판례로 시공자에게 그 빌드빌리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는 판례를 소개를 했는데 이 US vs 스피어링 사건에서는 영국 법과는 달리 이 시공자 발주자가 설계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설계가 실제 시공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공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발주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영미법계라 하더라도 영국법과 미국법이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법은 시공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 오류가 있을 때 이거는 원래 워크스코프 밖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또 부실진술 법리, 영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실진술 법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또 그 심지어는 책임 부인 조항에 대해서도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26의 판결을 보시면 시공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법이 중국법이라면 발주자가 그 자신이 제공한 현장 자료의 오류에 대한 책임 부인 조항도 시공자가 이 판례에 의해서 그 책임 부인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견하지 못한 현장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 쌍방의 착오로 접근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미국 법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호주는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하는 지역이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무역관행법 제52조 1항에 의해서 기업은 무역이나 상거래에서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사건에서 시공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독일법인데 독일법은 앞에 제가 소개한 644조 제1항 3문에 의해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우연적 멸실 및 우연적 훼손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규정과 그 다음에 파오베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 즉 다시 말해서 수급인이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법은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가 정립이 되는 것 같고요. 한편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계약의 규정이 없었을 경우에 발주자가 현장 조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발주자가 현장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게 있을 때 발주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하에서는
좀 법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착오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다루었냐 하면 그 영미에서 부실진술의 법리에 해당하는 법리가 대륙법에서는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유사한 법리가 착오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법리가 있는데 이런 법리를 통해서 영미에서 영미의 부실진술 법리에 해당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겁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쉽지 않다는 거죠. 착오도 그렇고요. 특히 사기는 결국 그 아까 전에 영미 부실진술법에 대해서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륙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이렇게 사기에 해당할 정도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선의의 부실진술, 즉 innocent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innocent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법리는 대륙법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민법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한 계약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발달이 되었는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으로부터 당사자 일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례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실제로 체결한 계약과 다른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계약 금액과 가정적인 계약 금액의 차이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특이하게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책임 부인 문구의 효력에 대해서는 독일은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 공사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즉 피딕이 약관이냐? 독일법에서는 피딕을 약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관으로 만약에 보면 독일은 민법에 약관규제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약관 조항이 신의 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 사용자의 계약 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히 불리함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약관규제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계약 조항을 봤을 때 부당하게 불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다 약관규제법의 적용에 의해서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과 대기업이 계약을 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협상력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계약 조항만 놓고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독일 민법은 약관규제법이 추상적으로 규범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경제적 협상력의 차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계약 조항만 보고 야 이게 불공평하면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법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독일법이 준거법이면 약관규제법이 적용이 돼서 그 알주자가 책임 부인 문구를 두는 것의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이 아니고 개별 계약에 삽입된 책임 부인 문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그 제138조 양속 위반의 법률 행위, 폭리 행위 또는 제242조 신의 성실 원칙 뭐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 들고는 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238조나 242조는 우리 법에도 있는 건데요. 이 법조문을 적용해 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자유의사에 기해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공자가 소비자가 아니고 현대, 삼성, 대우 이런 SK 이런 대기업이 계약을 한 건데 이렇게 뭐 이런 법조문들을 적용해서 효력을 부인한다. 그건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한국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결론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미법 개정 미국과 호주는 판례 및 입법에 의해서 전향적으로 시공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법 개정 독일과 스위스는 시공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영미의 대륙법계에서는 영미의 선의 부실 진술에 해당하는 법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에서는 과실 책임주의에 의해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까지도 시공자 네가 지연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영미법계에서는 아까 전에 계약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발주자가 어떤 자료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주자가 잘못된 현장 정보를 준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영미법에 방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발주자가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게 발주자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시공자는 공기지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6에서는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계약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관행을 말하는 건데요. 영미법계, 즉 원칙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도 적어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는 대부분 발주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문에서는 20개국을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20개국이라고 하는 게 호주, 캐나다, 뭐 여기 보면 중국, 아이레,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만 빼고 대부분 다 발주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실증 조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를 소개를 했는데 특히 부실 진술 법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 또는 문자로 뭐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남은 게 피딩에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나요? 한 50분 썼나요? 예, 50분 예, 딱 그러면 썼습니다. 예, 조금 이 더 하셔도 부분에 대해서는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히 레드북, 옐로우북은 뭐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현장 조사 의무를 다한 이상 그리고 그 통지 의무를 다한 이상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특히 공기 현장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적으로 그 규정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실버북이 아예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을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전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실전에서 여러 사례를 봤는데 이 실버북이 특히 지하 토목 공사를 수반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발주자하고 시공자가
그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실버국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공사라든지 교량 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실버국이 실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실버국보다도 더 가혹하게 조건이 시공자에게 불리한 걸로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사자들이 이게 표준계약 조건이 아니라면 사실 별 문제는 안 됩니다. 당사자들이 하나씩 다 협상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표준계약 조건이면 이게 일반 조건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약관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준계약 조건, 일반 조건을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협상에서 바꾸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딕 실버국의 서문은 입찰 시에 입찰 참여자들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서문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실버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잘 아는 시공자들은 이게 위험한 거야 하고 협상을 시도하거나 아예 컨틴전시를 많이 넣거나 아니면 아예 입찰 참여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시공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이제 실버북의 위험성도 알고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까 전에 그 피사의 사탑에서 보셨듯이 이게 현실화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트메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제시한 거는 과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일단은 시공자가 실버북을 옐로북에 준하게 바꾸자.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고, 그럼 발주자가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시공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은 건데, 우리나라 시공사 중에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안 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시공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마지막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토론자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그 발표문을 저도 처음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이게 한 3개 논문의 분량으로 나눠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거를 미리 또 이제 참여자들한테 미리 공개를 해서 미리 숙지하고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